네, 시선 분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좀 챙겨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제 수혜 대응 이런 영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상했을 텐데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직전 조사 32%에서 이번 결과는 33%고요.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글쎄, 다른 것보다는 가장 큰 게 이제 워낙 지금 진영 간 프레임이 고착화 돼 있다. 이게 큰 영향을 되고 직전에 한번 한국갤럽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38에서 32까지. 예. 이때 부분적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혜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렇죠. 제가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변수를 줄여서 후양수다. 오염수가 아니라 후양수다. 후쿠시마. 그다음에 양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수는 수해 대응. 이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 워낙 또 지지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또 결집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 지지 기반인 뭐 대구 경북도 좀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도 뭐 수혜도 있을 테고 그 지역에서의 뭐 홍준표 시장과 당 지도부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의 갈등 이런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이제 그 수혜 복구 내지 어떤 그 인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렇죠. 이제 정부가 질타를 받았는데 거기서 대통령과 실무 관련들을 약간 구분해서 보는 어떤 이런 경향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좀 독특한 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연동이 되긴 된다. 네. 그래요. 그럼 다음 결국은 이 30% 31에서 33 오가는 이 초반대가 결국은 그 저지선이다. 이런 뭐 보수층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대체로 어떤 그 내외부 변수가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한 30%대 초반대가 일종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경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여기 등장하면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는 지난해 두 차례 취임 이후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27%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되면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의 지지층까지도 이탈하거든요. 네. 큰 폭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사람보다는 좀 일종의 내외부 변수죠. 후양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게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네네. 사람 요인과 정책 요인을 두고 정책 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임금님 탓이냐, 신하들 탓이지. 혹시 뭐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 전통적 시각이 일정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지 성향에 따라서, 지지 성향에 따라서 보수층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임금님과 신하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네.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경향이 좀 약간 있다고 제가 귀동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국정 정책 요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 그 이때 빅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 이제 이따가 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도 재난 그러니까 집중호우 대처 이 부분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봤더니 대통령이 중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바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포즈를 취하느냐가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이 왜 호통을 치느냐. 그렇죠? 그것이 아니 결국 행정 수반으로서 모든 어떤 그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한테 귀착되는데 뭘 잘했다고 호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론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지금 옳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 또 정정할게요. 이거 물론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58%로 부정평가 나왔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부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긍정도 올라갔지만 1%포인트 올라갔지만 부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이제 결집을 해서 올라갈 때는 본격 반등할 때는 긍정이 올라가면 부정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 이번의 경우에는 긍정이 1% 올라갔는데 부정도 1%포인트가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수층, 지지층 같은 경우는 결속하는 부분이 약간 그렇죠. 있는데 그 이외 층 특히 뭐 중도층 이런 데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도 바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건데 국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난 피해 이슈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정평가가 1%포인트 올라갔다라고 배종찬 소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부정평가에 새롭게 진입한 이슈가 재난 대응이라고 해서 7%로 처음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지금 1등, 2등, 3등, 4등인데요. 1등이 외교, 2등이 경제, 민생, 물가. 사실 이것도 재난 대응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독단과 일방적이다, 소통 미흡, 그리고 재난 대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다음 따라오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전주에 비해서는 3%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위기 대응을 하는 그 관리 능력 그리고 메시지 관리 능력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어떤 것이 좀 앞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인지 혹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말씀하신 것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갔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장 서울로 간다고 해서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요 얘기부터 사실 이제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요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또 하기로 했던데.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문제가 그럼 대통령은 뭐 하는 분인데? 라는 이야기가 이제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우크라이나로 갔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는 문제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을 이제 공공연히 미리 공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보안상 유지가 필요했고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 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또 그렇지만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순방 중에도 국내 이 수해 또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게 설명이 됐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나오긴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그냥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가고 아니고의 문제보다는 저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를 했다. 메시지 관리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비아냥 그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가 뭐냐면 뛰어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듣는 사람을 기분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표현을 쓰든지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정교해야 되는데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물론 뛰어가는 거는 우리 세 명 중에서는 저는 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김종국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궁평 2 지하차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계산댐을 두고 뛰어가봐야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김영환 중국지사의 그대로 오버랩이 돼요.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큰 문제. 그러니까 이번 수해 대응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제가 본 저는 데이터를 다룬 사람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메시지 관리입니다. 메시지 소통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뭐 저도 같은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전 세계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진영이 있어가지고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시점이었냐라고 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가치를 어떤 순간에 먼저 발현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배 소장님 말씀처럼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열차가 출발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고 왔고 이 메시지가 왜 나왔냐라고 하는 지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계속 기자들이 풀 기자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기자들이 계속해서 왜 갔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로 충분히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깊이 있는 고민으로 우리가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혹시 이 발언이니까 막 기자들이 계속 묻고 또 묻고 하니까 나중에 짜증이 묻어서 나온 혹시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질문들이 거쳐가고 결과적으로 쉽게 서울 간다고 뭐가 바뀌나요? 뭐 이런 대답이었다 이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했던 말이죠. 물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메시지 관리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좀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인물이 이제 홍준표 시장일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전에 경남지사 시절에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남도의 도의원 정의당 소속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근데 그때 막 이제 이 홍준표 당시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니까 왜 그래? 이러면서 걔는 진짜도 귀찮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인 다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남도 내에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수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어요. 수해 대응 잘못하면 다음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왜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1% 올랐다며. 저한테 알을 내시지 말고요. 제가 올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수해 대응할 때 그냥 누구든 옆에서 정상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휴일이라서 운동을 했는데 빨리 수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근데 홍준표 시장 얘기니까 그 영상 보면 홍준표 시장도 그냥 계속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묻고 또 물으니까 차 타기 전에 그런 낡은 질문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막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결국은 맥락이 거의 같은 거네 그러면 두 케이스가.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얼마든지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묻고 물었을 때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게 기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저런 생각을 아주 본심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몰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내시면 안 되죠. 그건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도 해서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러니까 게다가 정치인은 결국은 말로 먹고 사는 존재이고 말로써 자기 정치적 메시지와 시민들한테 설득하는 존재인데 그 말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홍준표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풀기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만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어떤 고민과 결정으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일방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풀기자들은 왜
대동이 안 된 거죠. 결국 대통령실이 이제 안보의 문제로 이미 떠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때 바이든도 똑같이 안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2명의 풀기자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어떤 언론관이라든지 대국민 설명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기자들이 또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는 이런 현장에 풀기자를 데리고 가지 않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항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갈 수 없으면 왜 그런 상황인 건지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없고 일정이 진행되니까 끊임없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어록이 많죠. 이거 말고 뭐 이제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것도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금 왜 연결이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뽑아갖고 그럼 정반대로 지금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게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예요. 네. 참사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제일 먼저 거기를 달려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메시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경향신문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기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면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상황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사고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사건의 사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구 참사 났을 때 이태원은 왜 갔습니까? 그럼 대통령. 응?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상황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해천 갔을 때도 상황 파악이 안 됐던데요. 뭐 산사태가 이렇게 바위가 굴러올 줄 몰랐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황 파악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니 대한민국의 산이 무슨 그 사하라 사막의 모래산입니까? 산사태가 나면 그냥 흙만 떠밀려 옵니까? 큰 바위가 그러니까 밀려올 줄 몰랐다는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상황 파악에 대해서 그러면 예천 가서 그 얘기했나요? 이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명백한 인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지적의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아픈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결국은 생각이 누가 듭니다. 보더라도 오송 참사는 인재죠. 그리고 그렇죠. 시스템의 붕괴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면 책임 문제로 그러니까 책임론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서 지금 차단막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이제 가서 또 발언했어서 뭔가 삐끗해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경부 예천도 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도 갔었잖아요. 포항을 지난해에. 그러면 올해 더 시스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궁평이 지하차도는 응당 가야 되고 가서 뭐 충북도지사를 질책을 하든 행복청장을 경질을 하든 질책을 하든 경찰을 또 기강을 잡든 사실 해야 되는데 뭐 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좀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재난 앞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오송을 가지 않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재난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불길이 대통령한테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응? 국가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본인의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위기 관리라고 한다 차원이라면요. 더욱더 책임지는 모습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위기 관리 차원에서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태원 참사 때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는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사과하거나 책임을 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이후에 법적 책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거 나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전히 그 검사적 시각 혹은 법조인적 시각을 가지고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내가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선 공무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거기에 더 호응을 하고 아 그래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위기 시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걸 좀 돌파해보자 혹은 잘 지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아래로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선청에서 일선서에서 지금 그리고 국무조정실 사이에서 책임 떠넘기는 상황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사실 피해자, 유족들 그리고 이재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항상 그 소환되는 인물이 있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처음에 어떤 그 유족들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냥 그 평목항을 지키면서 나중에 유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신 건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전의 대통령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통령의 리더십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왜 안 하느냐로 이해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냥 근데 저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2구 참사가 났을 때는 바로 어떤 그 골목에 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서 막 이렇게 손가락처럼 뭐 가리키는 이런 장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어떤 설치한 분향소에 거의 매일 갔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거의 이제 극과 극인데 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은데 왜 이러느냐. 그러면 어떤 본인의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방어적 태도라고 한다면 12구 참사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랬던 것이냐. 이게 설명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나쁜 어떤 학습 효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오히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요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이 내세웠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책임을 아무한테나 묻는 게 아니라 딱딱 그 역할에 맞춰서 물어야 된다라고 정말 그 제가 딱딱이란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그것은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나 정치인의 언어이기보다는 굉장히 법조인의 언어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박희영 구청장 정도이거든요. 그 위에 있는 일선의 장관들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그 누구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지키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고 이제 내일 그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물었던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이 주는 일선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는 최대한 딱딱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말 최대한 미뤄야 된다. 이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습이 지금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탓은 또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탓.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지자 관리라는 차원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누차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중도 혹은 스윙보터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당 그리고는 이제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선거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 지지자만 똘똘 뭉쳐서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계속 지지자 뭉치기용 관리 메시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빅데이터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피니언 라이브에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지난 15일부터 이제 23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인데 집중호우 대처를 넣어보면 대체로 집중호우 대처니까 뭐 정부가 좀 부각이 된다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제일 큰 비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물 관리가 환경부였다. 지금 4대강 이슈도 이제 함께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관을 보니까 치수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관리, 치수, 관리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지방 그러니까 좀 정부나 이런 내용들은 중심에 있지를 않아요. 뭐 국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제일 중심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수해 컨트롤 타워를 보시더라도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계속 이제 수해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정쟁화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 베트남이 등장하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거 왠지 아십니까? 어제 저 앞서 전해드렸어요. 뭐 그렇죠. 베트남 간 거 그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걸로 이제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이게 또 수해가 있는데 그럼 수해 관련된 국회의원장이 뭐 박정희 위원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베트남 가고 그랬냐. 이게 근데 그 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일부터 23일까지요. 아 그래요? 네네. 환경부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질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거라면 국토부로 넘겨라. 혹시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집중호우 대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오고 수해 컨트롤 타워로 가면 그러면 그 발언이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그 효과를 받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많이 거론되니까 네. 빅데이터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관련된 인물이나 보시죠. 홍준표, 김영한 이제 두 사람인데 훨씬 더 홍준표 시장 쪽으로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면 훨씬 더 양이 많죠. 빽빽하죠. 논란, 중징계, 뭐 비판, 인명 피해, 과하다, 부적절하다, 과지욕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치를 치욕을 딛고 일어서겠다 이런 표현인데 긍정이 10이고 부정이 87이에요. 근데 김영한 지사를 보면은 참사, 인명 피해, 무책임 논란 뭐 등등인데 긍정이 22, 부정이 7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난의 화살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 쪽으로 지금 가면서 오히려 희석되는 측면도 있고 혹시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YS 때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YS 때는 육해공에서 다 사고가 발생을 그렇죠. 했죠. 그때는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중심이에요. 딴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면 기억나시면 광우병 때 다른 인물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고 명박산성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중심에 잘 안 와요. 그렇다. 예. 재미난 현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타나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화살바지를 앞세우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이런 어떤 그 노력의 결과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는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소통법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철저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이전 대통령은 누가 설명을 하든 꼭 설명을 해요. 왜? 언론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좀 난감한 상황인 거는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궁평 2 지하차도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체로 설명이 없어요. 그 장모 법정 고속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일절 설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거론되는 양이 집중적으로 극도로 줄어들거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오히려 이제 주목 대상에서 비껴나간다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여론의 출렁임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빈틈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른 내용으로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메워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른바 화살바지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긍정이 10%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해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대통령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결국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부적절했고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받을 가능성이 내일 이제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선 때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 국가의 책임과 재난을 대처하는 의무를 강조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때도 재난의 컨트롤타워나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책임감을 좀 더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위로와 공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대통령이 자기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럴 때 나서서 공감을 한다라는 말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위기 관리에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 2015년에 미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 교회에 크게 총격 사건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아주 큰 인종적 갈등으로 부각되던 때였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례식장에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아주 큰 위로를 전하면서 오히려 지지율 반등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느끼는 그 위기를 오히려 반전해서 올릴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너무 좀 수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 입에 참 많이 올랐던 이야기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요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이행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선 분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유튜브 연장 방송 좀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 배종찬 소장과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네.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는데 방송 중에는 눈물을 안 흘리려고. 네. 하지만 항상 제가 사랑하는 우리 또 김종배 선배님이고 이름에 두 글자 같아요. 김종배종찬. 예. 한때 대유행이었죠. 그래서 예.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더 아껴주시고요. 개편된 내용은 아마 더 훌륭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K본부에서 시사본부라고 하는 또 한낮의 어떤 시사 프로그램 좀 진행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과는 시간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와서 다 시청을 해주시고 청취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배종찬의 시사본부죠. 네. 청취율 몇 시? 청취율 조사할 때도 네.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그 시간대만 낮 12시 20분에서 네. 오후 1시 50분까지 예. 한금 시간대입니다. 네. 그것도 좀 애청해 주십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종찬 소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드리고 김문지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